그래서 배당 투자가 의외로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 저는 조금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항상. 그러면은 매도를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단기 투자는 자기 판단이 틀렸으면 빨리 매도한다는 거예요. 주식하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식하면서.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받는 국가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모신 분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추종하는 분이죠. 베스트인컴 남석관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오신 날 참 뭔가 의미 있는 날 많이 오세요. 오실 때마다 이런 일들이 터지는데 공매도 전격 금지 주말에 있었고 예. 오늘 진짜 역사적으로 뭐 코스닥이 7%대 그렇죠. 급등. 난리가 났죠, 난리가. 예. 그러니까 초장부터 이 정도로 뜰지는 몰랐거든요, 저도. 네.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이번에 가장 많이 이제 하락한 쪽이 2차 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급등세는 나오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코스닥 대형주들 네. 시가총액이 그 수십조 되는 그런 대형주들이 상한가를 가면서 뭐 코스피 지수도 엄청 올랐죠, 그냥. 그래서 100포인트 넘게 올라가는 건 아주 드물게 본 거거든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도 많이 올라갔고 하이닉스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뛰었고 그러면서 지수 관련주들이 전체 올라가면서 코스피 지수가 5%대, 코스닥은 7%대. 그러니까 거의 폭등이죠, 폭등. 그래서 폭등세를 보여줬는데 아무튼 의미 있는 날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그동안에 그 낙폭이 커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탈출하는 기회를 또 삼은 것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방송하면서 채팅을 보니까 그동안 물려있던 분들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탈출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거 계속해서 상승, 지속적인 상승을 통해서 더 큰 어떤 수익을 계속 기다리면서 갈 것이냐. 되게 어렵죠. 예. 근데 종목에 이제,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다르겠지만은 이제 거의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크게 물리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이제 물려있던 것들이 회복되면 그냥 팔기 바쁘죠. 원래는 이제 조금 더 갖고 있으면 추가 수익이 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선택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고생이 심하신 분들이 이렇게 팔고 나가는 것도 그러고서 이제 지긋지긋하잖아요. 지긋지긋. 그렇죠. 이게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거든요. 손실이 큰 부분에서. 그런 경우는 팔고 나가는 것도 또 한 가지 방법이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고서 보통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 화랑장 지수 자체가 막 급등하고 이런 거는 10년에 한두 번 정도 있거든요. 보통 1, 2년 이렇게 되는데 장이 아무튼 어떤 뭐 장이 좋든 종목이 좋든지 간에 막 이렇게 해서 들어와 가지고 물렸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주가가 쭉 떨어지고 손실이 커지면 다 시장을 떠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큰 돈을 벌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는 원래는 이제 나쁠 때 들어왔다가 이 좋을 때 주식을 팔고 나가야지 이제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성향 나름이죠. 이제 그 공부가 좀 많이 되고 준비가 되신 분들은 이제 더 갖고 갈 수. 그러니까 판단을 좀 잘해야 되겠죠. 지금 어쨌든 한시적으로 지금 이 이제 공매도를 제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니까 24년 6월 30일까지 아직 한참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여지는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많이 어쨌든 순간적으로 며칠간 올랐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확 급등이 됐고 이런 가운데서 내일 혹은 모레 이렇게 추가적으로 그 신규로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어떤 자리라고 보세요? 아니면 어떤 분들 이미 또 많이 올라왔으니까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죠. 예, 부담스럽긴 분들이 있어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틀 올라갔잖아요. 지수가. 그러면서 코스피가 2300도 깨져서
280포인트대까지 밀렸었는데 70포인트, 80포인트대까지 밀렸다가 이제 올라온 거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는 게 마무리 과정이라 긴축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낙폭과대로 인한 그 반발 매수세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게 시장에 이제는 영향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호재거리만 있는 거죠 지금. 네. 거기에다가 그냥 엊그제 그 휴일날에 기습적으로 그 공매도 제한을 했더니 폭발적으로 그냥 지수가 상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보면은 이렇게 급등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추가적으로 그 섹터에서 특정한 그 수혜를 받는 쪽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대세 상승이라고 해가지고서 확 올라가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관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 일단 외국인 매수세는 엄청 많이 있었던 거고 양시장에서 그렇죠. 기관은 이제 전반만 하더라도 매도하다가 종가쯤에 이제 후반에 소폭 매수세로 돌아섰던 거죠. 코스피 2,200억 썼네요. 예, 그러니까는 그래서 비교적 향후 아무튼 재반 악재는 이제 다 해소가 됐는데 요거 오늘 분위기상으로는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연말장이 의외로 생각보다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퀀트 하시는 분들 네. 10월 말에 사서 4월에 판다. 네. 이게 이번에도 맞았다. 네. 10월 말에 사야 하는 게 순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들 이제 얘기하거든요. 산타랠리는 있었던 적이 없어요, 거의. 그래요? 그건 통계적으로도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거는 그 작년에도 그랬었거든요. 작년에도 그 11월 달 되니까 뭐 산타랠리 12월 달. 작년에 12월 30일까지 주가 떨어진 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일본에 있었는데 그렇죠. 일본에서 전철 타고 가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시세표를. 야, 지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섣불리 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뭐 산타랠리 요번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근데 12월 달 되면 또 이제 대주주 물량 철회 뭐 요런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규모 그 이제 할인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 12월 달에. 그러면서 경기 진작 효과 이 소비가 촉진되고 그러는 그래서 조금 움직일 수도 있죠. 재반 악재들이 조금 사라지는 편이니까는. 그래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섣부른 기대보다 시장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횡보장 아니면 하락장? 어떻게 이제까지는 하락장으로 봤어야 되죠? 그렇죠. 하락장에서 이제 반등을 하는 거죠. 이제 반등 폭이 어디까지냐 이제 그런 거고 보통 내년 돼야지 내년 초 한 그때 돼야지 이렇게 내년은 분명히 좋을 거예요. 올해보다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뭐 지수 어쨌든 금리 인하 얘기도 나오고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이제 더 이상 긴축은 안 하는 거로 이렇게 판단이 있으니까는 최소한 엄청 조금 그러니까 지금 벌써 많이 올라왔어요. 2,500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3,000포인트 간다 그러면 20% 조금 더 올라가는 꼴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얼추 2,800 이상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지금 이런 장에서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좀 떠오른다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배당주는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에 맞는 다시 말해서 이제 종목 선정을 잘해야죠. 그냥 배당만 받고서 배당락이 되고서 상승을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배당을 받을 때는 그 다음에 배당도 받고 주가도 올라가는 종목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또 손실 없는 투자 원칙, 네, 요 책을 새로 쓰셨는데 여기에서 부자가 되는 주식 투자를 하려면은 그 배당주도 해볼 만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이제 그 배당에 관한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늘상 하는 얘기지만 그 첫 번째가 배당이에요. 배당. 그런데 이제 배당을 받으려고 하는데도 주의하고 이렇게 살펴볼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일례를 들어 가지고 3년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 해가지고서 연말 배당할 때 배당금이 되게 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 있죠, 작년 말고 재작년에 요번에도 배당을 많이 줄 거로 생각해가지고 저 역시 이제 배당을 받았거든요. 배당 받는 날에 종가 기준이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82,200원이었어요. 그리고 배당 락된 날 있죠. 배당 받는 그 기준일 다음 날. 그 배당 날 시가가 81,1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0원 떨어져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판단에 빨리 팔아야지. 100원 이상은 배당을 할 거니까는 일단 남는 장사잖아요. 그 다음부터 떨어져 가지고 지금 2년 동안 그거를 회복시킨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배당 제 판단이 틀렸던 거죠. 오늘 가까스로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지금 7만 원이 회복이 됐거든요. 삼성전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난해는 또 달랐어요. 지난해는 이제 제가 기아가 보통 실적이 좋아서 우리가 다 아는 기아 있잖아요. 그 기아가 배당을 꽤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지난해는 제가 요번에는 이제 그 기아를 타켓으로 삼아서 그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만 주식을 매수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배당 락됐던 때가 64,000원 정도 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장이 나빴다 그랬잖아요. 말일께 6만 원 됐었어요. 6만 원. 그러니까 4,000원씩이나 떨어졌으니까 어쨌든 손해죠. 그 다음에 주가가 회복돼 가지고 요번에 9만 원이 넘었었죠. 그러니까 저는 64,000원, 5,000원에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결국에 배당도 상당히 좀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회복돼 가지고 저는 8만 원, 9만 원일 때 주식을 다 처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성공한 배당. 그렇죠. 이제 주식으로도 시세 차익도 내고 배당도 받고 일석이조. 네. 그러니까 그런 주식들을 좀 저는 이제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주식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배당주 하면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연말 되면 배당락으로 도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그냥 배당 찔끔 먹고 몇 프로 그렇죠. 받으면서 지겹죠. 재미가 없다 이런 재미없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쪽이 괜찮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큰 주식들 중에서는 올해도 기아가 배당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기아. 네, 기아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게 메리트가 조금 있는 거고. 근데 가격을 잘 봐야 돼요. 가격. 그러니까는 기아나 현대차는 실적도 좋고 이제 그러는데 실적 피크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일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조금 여기에서 시세 차익도 내고 수익도 낼 만한 종목이 맞는가 하는 데는 조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이제 그리고서 그 작은 주식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성장주 IT 쪽에 성장주면서도 그 배당을 좀 하는 주식들 그런 거를 주로 많이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그 뭐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감을 잡기 위해서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떠오르는 그냥 그런 대상으로 과거에 하셨던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중에서는 제가 보면 이제 디지털 화폐 관련주 주식 중에서 몇 종목들은 제가 전에 이렇게 보니까 배당을 꽤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스몰캡 종목들인데도 우리가 ATM기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 한두 회사들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을 때 차트를 이렇게 보고서 밑에 있으면은 저 정도 그 회사가 실적이 괜찮고 그러면 어느 정도 배당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잘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당한 다음에 주가가 오름세가 별로 없고 횡보하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락되고서 그래서 배당 투자가 의외로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 저는 조금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항상 배당 투자가. 그러니까 배당도 받고 시세 차익도 내고 그런 종목에 저도 이제 몰두를 하긴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크게 수익 내기가 쉽지는 않다. 굉장히 안정적인 네. 그런 정도로 기대해야 그렇죠. 된다. 네. 그러면은 그런 주식을 찾는 기준은 그 배당은 우리가 데이터 보면 나오니까 네. 그런데 이 성장할 수 있는 그거는 무슨 기준으로 이 회사는 성장하고 있다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주로 우리 시장에서 그 보통 IT 쪽이 IT나 바이오 쪽 이렇게 자주 움직이잖아요. 근데 바이오주들은 전통적으로 이 배당하기가 어렵죠. 여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주 쪽에서 그거를 같이 매칭시켜 가지고 내년에 이 기업이 속한 섹터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 그거를 염두에 많이 두는 편이죠. 내년장에 다시 말해서 이제 연초장이라든가 내년장에 이게 트렌드에 맞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살펴보는 거죠. 섹터를 그런 식으로 보시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PER이 낮다든가 이제 PBR이 낮은 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하는데 그런 주식들이 대부분은 성장주라기보다는 가치주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의 탄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의외로 그 배당 투자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시세 차익이라는 것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이 그렇죠. 대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책에서도 보니까 큰 시세 차익, 대시세 차익 이런 그 내용이 있던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쌀 때 사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시세 차익인데 어떤 주식은 샀는데 10,000원에 샀는데 50,000원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대시세가 난 거죠. 이거 로또 맞는 기분으로.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 그 대시세, 큰 시세 나는 종목에 이렇게 이제 좀 저 역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는 저 종목이 뭐 3배가 올랐느니 5배가 올랐느니 이제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고 올해는 벌써 11월이니까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내년에 또 그렇게 올라갈 종목들이 반드시 나올 거란 얘기죠. 그리고 내후년에도 또 나올 거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그게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집중하고 어떤 종목이 나올 줄은 저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 종목에 나오는 어떤 그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초기에 매수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이제 책에서 제가 그동안에 쭉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담아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특징이 시대 트렌드하고 맞는 주식들 거의 대부분 그 시대라고 그러면 이제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로봇이라든가 뭐 이런 게 내년까지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모르죠. 챗 GPT가 그 올 초에 나왔잖아요. 그처럼 내년에는 어떤 게 이제 핫한 종목이 나올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또 시장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봐야죠. 네. 그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말되 반복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셨던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저도 그 우리가 이제 저 사람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제 저는 알죠. 저 사람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을 벌었다 그랬으면 그분은 까먹은 돈을 빼고서 이제 10억이 남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0억에서 50억은 벌었을 거예요. 그러면 한 20억은 까먹고 남은 게 10억이라는 얘기예요. 주식 투자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실수를 안 하고 실패를 안 하고서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 세계에 아무리 뛰어난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는 태어나서부터 아니면 주식을 시작하면서부터 잘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저도 무수히 많은 그 실패를 하면서
그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그게 되풀이되면 발전이 없는 거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 수정하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까 계속 이 리피트하는 거죠. 반복하면서 이제 수정하면서 이 시장에서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을 체계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위험하고. 그리고 어렵고 위험하면 주식 투자를 안 하면 되죠. 그냥 저금해 놓으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저금한 거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감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게 반복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같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지금 실수하거나 실패했다 해도 너무 좌절하지 그렇죠. 마라. 그러니까 그리고 절단이 나면 안 돼요. 절단. 다시 말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돈 자체를 날릴 정도로 막장까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로스컷이나 우리가 손절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데 처음에 들어갔는데 완전히 절단이 났어요. 그러면 다시 일어날 그 바탕이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심해서 처음에 입문한 사람들 주식 투자에 뛰어드신 분들은 처음에 조심해서 이렇게 임할 필요가 있죠. 어느 정도 이제 시장 상황 돌아가는 거, 주식 투자하는 게 어떤 거다라고 자기가 깨달을 때까지는 작은 금액으로 하고 그것도 5년, 10년 했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 깨닫는 게 있고 느끼는 게 있고 공부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큰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책에서 하셨는데 그 준비라는 건 어떤 것을 의미하시는 건가요? 이제 큰 시세 내는 종목들은 어떻다라는 그런 준비죠. 다시 말해서 이제 그거는 학습 효과 있을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제가 책에서 서술한 대로 뭐냐면 그런 주식들은 대부분 그 시대 중심주에 해당하는 섹터가 그 종목에 속해 있는 그 섹터가 그 시대의 중심 역할을 하는 섹터냐 이제 그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컴투스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게임에서. 게임죠. 예. 네, 그게 2만 원대 있다가 그해 가을쯤에 2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19만 원대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때는 시대에 그게 중심주였어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PC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주식이 그렇게 핫하게 이제 10배 가량 이게 수익을 내줬었던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2G, 3G, 4G 그런 거 기억나시죠? 네. 그때 5G 했을 때 KMW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케이블 그 통신 회사죠. 그런데 그런 경우도 상당히 뭐 5배 이상 시세를 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종목이냐, 그 시대에 중심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냐. 그래서 섹터가 항상 그 시대에 맞는 섹터냐.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그 시장 같은 경우 다 아시다시피 네. 그게 진단키트 관련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2만 원대, 3만 원 초반에서 32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10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그때 휴마시스 같은 경우 1,500원 했었거든요. 네. 그거 3만 원, 2만 5천 원 그거는 15배 정도 올라갔어요. 15배. 그리고 요번에 잘 아시다시피 금양 같은 경우도 한 2년 만에 5천 원도 안 됐던 주식이 15만 원까지 갔으니까 그거 엄청나네. 무려 30배 간 거예요. 30배.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의 이제 특징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아무튼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시대가 계속 바뀌고 트렌드가 바뀌더라도 그렇게 대박 우리가 소위 말해서 대시세 내는 종목들이
매년 나오거든요. 매년.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종목을 혹시 이제 초기에 놓쳤을 때도 그 추격해서 매수하는 방법 그런 것들도 이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는 공부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동평균선 중에서 골든크로스가 발생해서 우상향해서 가는데 11선을 깨는 거를 제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타켓으로 삼아가지고 초기에 조금 올라왔더라도 추경 이제 소량 매수를 한 다음에 지켜보다가 훼손되지 않고 올라가면 추경 매수에도 충분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으면 언제 올 줄 모르죠. 그렇죠. 언제 좋은 기회가 올 줄 모르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10일 평균선 하면 좀 빠르게 올라가는 급등주들 그 11선이 평평해지거나 꺾이지 않는 순간까지는 계속 들고 가야 된다라는 정도의 어떤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일 평균 이동선 가지고 추매하는 어떤 지점 이런 것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그게 이제 종목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종목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지금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또 버려야지 되는 종목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따라서 틀리죠. 그게 해당되는 종목이. 그러니까는 그 이제 일단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갭 상승하고 그러면은 부담스러운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근데 이게 지금 그 대형주 중대형주 중에서 제반 여건 중에서 그러니까 확률 게임이죠. 확률. 네. 보통 확률적으로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더라. 이제 그게 제가 쭉 관찰한 그 결과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종목에 다 적용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상황이 좀 봐야죠. 네. 그 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가 없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투자 방식이 바꿔야 되고 또 쉬어야 될 때도 있고. 예, 그렇죠. 근데 그동안은 좀 차라리 쉬는 게 돈을 버는 거였다면 오늘 어쨌든 급등 이렇게 최근에 이제 여러 날 급등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다시 턴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어렵죠. 제일 어려워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오늘 일부 계좌는 이제 풀 매수한 부분이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항상 갭 상승을 하잖아요.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갭 상승을 하면 그 특정한 섹터만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경 매수를 해야지 되나 다들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 선택하기 그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종목이 안 움직였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기다리는 것도 낫죠. 기다리는 것도 낫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자신이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지금 공매도 그 금지가 내년 6월 달까지니까 아직 시간적으로는 수개월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 상승이 있을 거로 보고서 일부 쪽에서는 풀매수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남한테 권유하고 싶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제 그 시장 대응이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대응을 할 수 있는데 편안하게 남한테 지금 이렇게 높은데 사라 하고서 말씀드릴 수 있는 지금 수준은 편안하게 아니다. 살 장은 그건 아니다.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것도 종목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방송을 이제 듣는 분들도 제각기 아니에요. 어떤 그렇죠. 분들은 그 트레이딩을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지금 올라간 주식을 추격해서 사세요 그러면 나중에 떨어진 다음에 그 욕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제 말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쪽도 다 틀리다라는 얘기예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쫓아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레이딩의 관점은 오르다가 생각과 다르면 손절치고 나오면 그럼요. 되고 이런 건데 그 대응 못하는 분들은 그냥 하다가 그렇죠. 다시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러면 괜히 이제 욕 먹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
지금은 좀 장기적 관점보다는 좀 트레이딩 짧게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장이어야 된다. 매매법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크게 봐서는 큰 악재는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는 일단은 바닥에서 너무 급등을 했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월요일이죠. 네. 지난주 목금 3일 동안에 코스피 지수가 얼마 올라간지 아세요? 얼마 올라갔죠? 200포인트 넘게 올라갔어요. 와, 급등했네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추격하라고 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는 시장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불과 3일 사이에 코스피 지수가 200포인트 넘게 올라갔는데 이럴 때 누가 대응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 오늘 같은 현상은 이 정부에서 그 공매도를 발표함과 동시에 그냥 뻥튀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알고서 지난주에 매수한 분은 거의 없을 거고 예측한 사람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뭐 시사가 수익이 났다 이건 아니고 추격 매수 관점이냐 아니냐 그거는 표현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다르고 인하하는 시기에 주식 투자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또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단 금리 인상 시기는 이제 거의 끝나갔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를 앞두고 어떤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좀 배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편하죠. 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금리 인하 그랬으면 이제 유동성이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장주들이 좋죠. 성장주. 그러니까는 돈 빌려서 설비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쪽이 이제 상당히 좀 유리한 쪽이죠. 그러니까 빅테크 업종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고 원래는 이제 금리 인상하던 시기에는 차익금이 많은 기업들은 이제 불리한 거고 유동성이 축소되니까 주식 투자도 좀 쉬는 게 낫고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주식 금리 인상은 없고 섣불리 금리 인하는 안 하겠다고 지금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책적으로는 지금도 물가가 되게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물가가 잡힌 것도 아니고 계속 물가가 비싼 거니까는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이 상태에서 내년 한참 동안은 그냥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금리 인하 시기에 주식 투자는 금리 인상하던 시기에 주식 투자보다는 훨씬 쉽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는 만약에 그러면은 그 IT 쪽 같은 데가 훨씬 더 투자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요즘 같아서는 왜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확 부러지고 그렇죠. 돈 못 벌면은 뭐 더 불안해하는.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오히려 그런 주식들이 더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튈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금리 인하하면서 돈 풀던 시기가 그 2, 3년 전에 그 코로나 확 들어왔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 그 유동성이 넘쳐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급등을 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 가치 투자 한국에서 이렇게 막 등락이 막 계속 하니까 한국에서 가치 투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반면에 금융주들 잘 아시는 분들은 또 짭짤하다고 얘기하시고 그분들은 이제 안전하죠. 그게 안전한데 그게 이제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인데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주 다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분들은 한두 종목, 자기가 잘하는 종목만 보고 있다가 그 주식이 어느 정도 떨어졌다 싶으면 무조건 매수하고 그러니까 회사를 잘 아는 거죠. 회사를 잘 아니까는 또 어느 정도 올라갔으면 그냥 매도하고 그 박스권 매매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만 이제 매매를 하니까는 크게 손해 볼 일도 없고 또 배당도 좀 그 금융주들은 제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런 분들 크게 손해 안 보고 장에 휘둘리지 않고 그래서 그 일정한 수익 그래서 큰 수익은 내시는 분은 못 받고 꾸준하게 그러니까 짭짤하다는 표현을 쓰시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이런 어떤 그 어쨌든 우리가 좀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를 한다고 할 때 그 매수 시점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책에서도 좀 잘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원래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되게 쉽죠.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시세가 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 보통 보면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할 때 사가지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매도하라 그러면 그 중장기 투자에서 아주 가장 쉬운 그래프거든요. 네. 차트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 시세를 많이 냈던 대형주들 있죠. 네.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기고 행보하다가 제가 올 초에 여기에서 1월 첫째 주에 임 대표님이 저한테 물어본 거 질문 중에 금양에 관해서 여쭤봤거든요. 네. 저한테 첫 주 제가 기억하기에 그때 차트를 보니까는 27,000원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격도 거의 생각이 나는데 그때 매수해도 무방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만약에 그거 사가지고 갖고 있었으면 15만 원까지 갔는데 대박을 쳤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보면 차트상 흐름이 상당히 완만하게지만 우상향하는 게 이렇게 보일 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이제 지나간 거고 내년에 이제 어떤 종목이 그런 모양새를 보일지 모르죠. 이제. 네.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저가 매수를 놓쳤을 때 네. 그 추격 매수하는 방법, 네. 요거를 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거를 말로 설명드리기 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대시세 나는 종목에서 이제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대시세 날 때.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소량으로 일단은 찔러보고 관찰을 잘해야지 돼요. 관찰. 그래서 이제 그 특정한 그런 종목이 대시세를 내는 종목에 맞는가, 부합한가, 일단 섹터 자체가 그 종목이 속해 있는 섹터 자체가 이제 그런 종목에 해당하는가부터 살펴보고, 제일 중요한 거가 전환사채가 발행한 게 많이 있나, 그것도 많이 체크를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종목에 부합이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1선을 훼손하지 않는다든가 그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선을 훼손을 하는 종목이면 그런 종목이 아니고 11선을 훼손하지 않고 다시 상승하면 그때 옮겨 타라. 이제 제가 책에다 서술해 놓은 게 그런 방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나름 방법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집중해서 이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추격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 있고 추격 매수해서 안 되는 종목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부터 일단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되는 종목과 안 되는 종목 차이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갈 종목이냐 안 갈 종목이냐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미리 보시는 거잖아요. 네, 뭘 그렇죠. 보면서 그걸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섹터가 시대 중심주냐 그거. 트렌드에 맞냐? 네, 그거 하고 그러고 기업 자체가 엉터리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실적이나 뭐 이런 게 형편없던가 그러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대시세 낸 종목들 쭉 나열을 했잖아요. 그 종목들이 그 시기에는 엄청난 시세를 냈던 종목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사상 최초로 뭐 기업이 상장된 이래로 최고의 실적을 냈다든가 그런 것들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일회성 이슈 가지고선 그런 종목이 나오지가 않고. 그러면 지금 이제 내년도를 보면서 일단 내년은 금리 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성장주 중심으로 좀 괜찮을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좀 섹터 중심으로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 그건 뭐 빠네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새로운 게.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네, 현재 시점에서는 보면 그 칩 관련주 중에서는 HBM 관련주 네. 그런 거 하고 로봇 AI 관련주 네. 그리고 2차 전지 일부주 2차 전지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관해서 새로운 종목이 나와서 뜬금없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고 그래서 이제 기존 주식들이 지금 이제 낙폭과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대반등이 일어날 거로 보는 거고 그리고서는 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쪽이에요. 거기에다가 작은 테마로는
양자 컴퓨터 관련 그쪽 같은 경우하고 뭐 거기에다가 디지털 화폐 관련주 그런 것도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이렇게 살펴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유명한 쪽이 이제 AI 관련 쪽이 아닐까. 거기에다가 생성형 우리가 AI 같은 경우에 칩이 HBM 관련 그 칩이 엔비디아 관련 칩들이 또 새로운 종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2만 원도 안 됐던 게 6만 원도 넘었다가 지금 5만 원 중반대에 있는데 그런 게 내년에도 이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 1만 원도 안 됐던 게 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네. 이제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런 종목이 내년에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주들, 그러니까 그런 종목도 내년에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쪽에 올해 벌써 많이 올라간 주식들 말고 그런 것들은 이제 대반등으로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만은 뭐 또 추가 상승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종목이 어떤 게 나올까. 그래서 공부도 필요한 거고 이런 올해에 나왔던 거를 우리가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유사한 종목 그래서 계속 관찰하고 공부하고 그런 거죠. 장이 끝난 다음에도. 네. 그러면 그 관점에서 매도와 관련해서 언제 잘 매도를 할 것이냐. 왜냐면 내가 일시적으로 수익이 났는데 매도 잘못해서 다시 반타작 가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는 환상적인 매도법을 얘기하셨네요. 거의 대부분은 이제 대형주들 있잖아요. 네. 대형주는 그냥 올라가다가 아주 갭상승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매도를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갭상승. 오늘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그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0조가 넘는 주식들이 뭐 상한가 가고 막 그랬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평상시 이제 우상향하고 올라가다가 오름세가 가파라요, 이게. 오름세가 가파르면 이제 같이 매도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런 말이 나와요. 꼭 요번에도 에코프로가 150만 원이 넘으니까는 200만 원 간다, 200만 원 간다 나오죠. 그런 말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던질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좋다 할 때는 그렇죠. 이제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낙관적인 전망, 낙관적으로 뭐 장이 좋다 뭐 그러면 매도할 준비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 몇 년 전에 그 삼성전자가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9만 5천 원까지인가는 10만 전자, 11만 전자 그때 매도 타이밍이에요. 그리고서 우리가 뭐 기아도 애플카 얘기 나왔을 때가 10만 원이 넘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때가 매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상적인 매도를 가장 꼭지에서 이제 팔고 그리고 매수는 한참을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지표로는 뭐가 나오겠어요? 기술적으로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거든요. 네. 그러면 요번에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갔지만은 오늘 전까지는 헤드앤숄더 형태예요. 그래프가. 네. 헤드앤숄더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꼭대기에 이 머리를 그리고 어깨에서 반등하는 것처럼 속였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완전 역배열에다가 무진장 고생을 하거든요. 수개월 동안 또는 수년 동안. 올해 같은 경우도 1년 내내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고점에서 매도하면 물론 쌍봉을 치는 경우도 있고 그 쓰리봉을 그리는 종목도 가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다음에 재매수하는 거는 한참 기다렸다가 그 종목을 재매수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술적으로 이렇게 잘 보고서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뭐 21선에 집중적으로 모였다가 재매수 다시 상승하는 경우는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유연하게 대응을 하려고 해도 이론적으로 주식 투자가 어떤 거라는 거를
충분히 알고 있으면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재매수할 수도 있고 이제 재매수했는데 아니다 싶으면 다시 또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단기 투자도 요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한국 증시에서는 이 단기 트레이딩 이게 답이다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한국 시장 특성에는 이게 가장 적합하다. 일단 이 단기 투자와 관련해서는 장점과 단점 어떻게 보세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과거에 가장 이상적인 주식 투자는 기업이 성장하는데 이제 투자자가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 성장하고 맞춰서 기업의 성장의 과실을 나눠 갖는 거 아니에요? 기업하고 투자자하고 같이. 그렇죠. 그게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시기는 이제 언제까지냐면 중국이 최소한 8% 성장하던 시기까지. 그러니까는 그건 이제 10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 IMF 지나고 나서 1997년, 2000년 초반만 해도 충분히 가능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980년대, 90년대는 우리나라도 고도 성장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망하지 않을 회사 웬만한 주식 사놓으면 다 올라가거든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성장하던 시기에 똘똘한 기업 사놓으면 그냥 같이 그 주가가 뭐 2배, 3배씩 이렇게 계속해서 뜨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성장이 멈추고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 잠재율이 2%도 안 돼요. 올해 같은 경우도 1.5% 뭐 GDP 성장률 예측을 하고 막 그 정도잖아요. 네. 2, 3%도 안 되는 그런 국가 GDP 성장률 속에서 장기 투자가 어울리지가 잘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적인 거, 시대 상황에 맞춰 가지고 과거에는 됐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장기 투자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장기 투자가 어렵구나. 그게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돼 왔던 거고 현실적으로도 보면은 주식을 사놓고만 있다고 돈이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투자자 모두가 깨닫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단기 투자에 뛰어드시는 분들도 많고, 모 증권사에서 이번에도 이 광고를 이렇게 띄운 거 보니까는 그 투자 대회에 30만이 참가를 했어요. 30만. 엄청 많이 왔네요. 그거 뭐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은 거죠. 말도 못할 정도로. 그 투자 대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단기 투자 하시는 분들인데 그 정도로 지금 단기 투자에 이제 매달리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돈 벌고 싶잖아요. 빨리. 단기 투자하면 그렇죠. 빨리 돈 벌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빨리 이익 내고 또 저쪽 가서 또 이익 내고 계속 불려나가는 거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만큼 또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기 투자로 변동성에 대응하기는 좋죠. 그거는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장이 나쁠 때 그냥 주식 갖고 있으면 밤에 잠도 못 자고 그러는데 그날 트레이딩하고서 그날 싹 팔아버리고 현금 갖고서 잠자고 있으면 잠도 잘 오고 좋죠. 그리고 저도 단기 투자를 장에 따라서는 자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예요. 시세가 좋을 때 있죠. 지수가 쭉 올라갈 때는 단기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잘 안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단기 투자가 맞는 게 아니고 그럴 때는 대형주 가지고서 주로 해야 되니까는 단기 투자 말고는 중장기 투자가 난 거죠. 중장기 투자가 많고 이제 박스권 장이라고 해가지고 지수가 지지부진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개별주가 득세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테마주가 득세할 때, 그럴 때 이제 주로 우리가 단기 투자를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단기 투자의 단점은 이제 그 변동성이 크니까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까먹기 돈 벌기보다는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 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은 5%밖에 없다. 이것은 단기 투자에서의 이야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대부분은 돈을 잃는다. 그렇죠. 돈을 손해 보는 분이 아마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어려운 이곳에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한국 증시에서는 또 그런 어떤 특성이 있으니까
단기 투자로 성공하려면 필요한 일단 마인드와 스킬, 일단 마인드부터 어떤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단기 투자는 준비가 안 됐으면은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실력이 있어야 되죠. 실력, 기본 실력이 있어야 되고 지금 마인드 말씀을 하셨는데 단기 투자는 자기 판단이 틀렸으면 빨리 매도한다는 게 그럴 용기가 있는 결단력이 있는 무조건 빨리 매도하는 거예요. 그 순간 판단하고 순간 매수 매도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 투자할 때 매수 매도가 급할 때는 시장가 매도를 해요. 그냥 확. 그래서 거기에서는 홀딩이 별로 없어요. 올라갈 때만 홀딩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단기 투자는 그러니까 떨어지면 뭐라고요? 무조건 매도. 그래서 그게 철칙이에요. 그게 이게 떨어지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단기 투자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는 떨어지는 주식 그러니까 마이너스 계좌에 마이너스다 그러면 무조건 매도. 그게 이제 철칙이에요. 그리고 그렇군요. 하루를 넘기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날 사서 그날 팔아야 된다. 아니 그건 아니고 마이너스가 하루를 넘기면 안 된다. 손실 보면서. 손실이 하루가 넘어지면 손실이 점점점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면 매수세 유입이 됐다가 금방 매수가 털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단기 투자에서는 어떤 종목을, 그러니까 종목을 찾을 때 어떻게 찾나요? 좀 다를 것 같아요. 조금 그 주변에 핫했던 거, 그 즈음에 핫했던 거. 요즘에? 네, 요 즈음에 핫했는데 그 이슈가 사그러들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게 일회성인 거는 그냥 그만두고 뉴스나 이슈의 연속성이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테마주 관련주 뭐 이런 주식들 많이 있잖아요. 실적 주식도 괜찮고 M&A 관련 주식도 괜찮고 오늘 한국알코올인가 이런 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런 경우는 지분 싸움 문제 뭐 이 이슈가 있었었고 얼마 전에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재료가 뭐 아주 큰 금액 계약건도 있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며칠 쉬다가 이제 오늘 다시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 그런 거 그런 그 이슈나 뉴스 이런 게 그 사그러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좀 참조를 해야 되고 그것도 항상 물량이 나오는지 체킹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준비할 게 상당히 많아요. 단기 투자하는데 종목 선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때로는 급등한 거 쫓아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뉴스를 빨리 접해야 되죠. 그래서 그 횡보하다가 차트상 일단은 폴대가 괜찮게 너무 높은 거는 이격이 너무 높이 많이 올라간 건 말고 초기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상승률 상위 종목 쭉 나열되어 있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면 벌써 차트 이렇게 연계해서 금방 확인을 하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보초로 일부를 사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라가 이제 뉴스 확인하고서 뉴스가 괜찮다 싶으면 조금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하고 혹시 상가 가면 조금 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부단히 좀 공부를 계속해서 해서, 이제 경험과 실력을 쌓아야 된다. 자기 거로 만들어야죠. 근데 이 단기 투자할 때도 이제 매수 매도법이 좀 있잖아요. 우리 아까 장기 투자의 매수 매도법은 따져봤는데 단기 투자할 때는 언제 팔고 또 언제 사나 이 부분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단기 투자할 때는 그러니까는 이제 지나간 뉴스를 활용하는 방법이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 네.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슈나 뉴스가 사그러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되는 거고 이격이 높은 종목은 사면 안 되고 이격. 다시 말해서 바닥권에서 너무 장대 양봉이라든가 그러면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강한 이슈나 강한 뉴스라고 생각이 들면 이제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이제 전일 거래량의 반 이상 나오면 매도하고 이제 그 원칙도 좀 있거든요. 그런데
CB나 그런 거를 자주 발행했던 전환사채. 네, 그런 기업은 이제 제외를 제외하고. 시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단기 투자를 할 때에도 일단 리스크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형의 기업들 뭐 재무제표가 안 좋다든가 그 적자를 계속 본다든가 말씀하신 대로 전환사채 이런 건 다 빼는군요. 빼야죠. 네. 그리고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한 기업은 결국에 보면 주가가 흐지부지 돼가지고 그래서 계속 주식이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물량이 그래서 영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은 철저히 그 배제해야 되고 제가 이제 투자를 거의 안 하는 종목은 이제 관리 종목, 또 투자 환기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은 무조건 빼버리거든요. 아, 그 시장에서 경보가 나왔다. 네, 그러고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동전주라는 주식 그것도 거의 거래를 잘 안 하고 그 나름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식 투자를 오래 했잖아요. 네. 그래서 모토가 기본이 뭐냐면 손해는 보더라도 절단은 나지 말자. 그래서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의 리스크를 짊어지면 안 되거든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지면 재기를 못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수는 할 수가 있어도 완전히 실패가 돼 버리면 안 되죠. 회장님은 그 단기 트레이딩 하실 때, 단기 투자하실 때 그 손절, 이 손절을 마이너스 어느 정도 되면 그냥 하세요? 거기는 마이너스라는 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오늘 샀는데 종가가 산 거보다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시간 외래도. 시간 외래도 팔아야 돼요. 아,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르면 그냥 다 파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할 때 처음에 들어갈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진짜 오르기 직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니 올라온 거를 쫓아갈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장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시장. 그래서 시장이 지수가 폭락하고 막 하락할 때 있잖아요. 제대로 되는 종목이 없어요. 박스권에서가 제일 좋아요. 박스권. 그러니까 그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크게 올라가지도 않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재미가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개별주가 특세를 하거든요. 그러면 작은 이슈에도 이제 크게 움직인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작은 뉴스들이 연속성을 보인다든가 뭐 이제 그럴 때. 그래서 단기 투자라고 매일 한다고 생각을 할 필요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 뭐 매일 뭔가를 사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런 게 보일 때만 오를 것 같은 내가 지금 사면 바로 튈 것 같은 그런 주식만 보일 때 사야 된다. 그래서 장이 보통 나쁠 때도 한 달에 이제 몇 번 이렇게 보면 기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만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섹터군이나 특정한 이슈가 쏠려서 시세를 내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만 이제 근데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알기도 쉽진 않죠. 그렇죠. 근데 그 미련을 갖지 마라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뭐 살려고 했는데 안 봤는데 이게 올랐다든가 팔았는데 오른다든가 이럴 때 미련 갖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는 저거를 저때 샀으면 좋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그거 어쩔 수 없죠. 뭐 그거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근데 또 그게 운이 될 수도 있어요. 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유가가 내일 올라갈 줄 알고서 그게 상하가 갔는데 못 샀는데 유가가 오히려 떨어졌어요. 밤새 지나고 나면. 네. 근데 그 주식을 안 사기에 잘했지. 그 전날은 저걸 못 사서 안달했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는 이게 안 사기를 잘한 거예요. 그 다음날에 그냥 벌써 떨어져서 시작해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죠. 뭐 그런 경우. 그래서 너무 이 주식 투자를 이제 오래 하다 보면 너무 막 이 소위 말해서 심하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못 사서 안타까워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기다리고 잘 다음에 기회가 올 때 자기 거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참 갖기가 이 쉽지가 조급한 않죠. 마음을 잊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기회 같고 놓치면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오래 했으니까 저는 오래 하고서 보니까는 이것도 인생의 그냥 한 과정처럼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걸 인정해야 된다. 안 좋을 때는 좀 피해가도록 하고
그 좋은 기회는 다음에 또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매년 2분기가 주식하기가 제일 좋거든요. 주식하기가. 그러니까 내년에도 2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후년에도 있을 거고. 그때 많이 벌면 되는 거죠. 네. 그러겠네요. 지금 오히려 이런 걸 다 기록하고 경험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다음번 기회에서 써먹자. 그렇죠. 그때 더 벌면 되니까. 상황은 다르더라도 그 종목은 다르죠. 종목은 다르더라도 상황은 세상 사는 게 계속 되풀이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그 북한에서 핵실험을 5차례인가 했잖아요. 3번째인가 할 때는 전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처음에 그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그러면 뭐 곧바로 전쟁 나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핵실험을 해도 이제는 아유 저게 또 왜 저래?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무뎌졌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람들 별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계속 어떤 상황이 되풀이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종목, 좋은 종목, 시대에 맞는 종목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롭고 신선한 종목이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이 나올까. 그래서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우리 회장님이 기대가 되는 그 종목이 있으신가요? 종목은 내년이? 모르겠어요. 근데 섹터? 섹터는 이제 같은 섹터에서 다른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로봇주 아니면은 2차 전지주 어느 쪽을? 아니요, 2차 전지는 아닐 것 같고 로봇주 AI 쪽에서 나올 것 같아요. AI. 그러니까는 우리가 로봇 얘기를 한 지가 5년이 넘었어요. 2차 전지 얘기를 한 지가 7, 8년 돼요. 근데 그 작년에 이제 올해 에코프로가 나온 거고 작년부터 이제 작년 올해 금양이 뜬 거고 그 전에는 다른 종목들이 다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 로봇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올해 벼랑간 생긴 종목은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오래 있어왔죠. 오래 있었는데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급등을 뭐 여러 종목들이 있잖아요. 로봇 관련 주식에서 로봇 같은 거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더 많이 쓰일 거고. 그러니까 뭐 이스페타시스나 한미반도체도 수년 된 업종인데 투자자들이 몰랐을 뿐이지. 그 기업은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한 건데 투자자들이 몰랐던 거고. 그러니까 내년에도 분명히 지금 있는 주식들 중에서 그런 종목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는 우리가 거기에 기대를 걸어보자 그런 얘기죠. 늘. 그러면 그 보시는 그 로봇주 섹터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이 종목이야라고 이제 생각이 되시는 게 있을 거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그런 종목을 딱 선택하시나요? 그런 거는 이제 그 올라오는 거 지금도 많이 보거든요. 요번에도 그 처음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그널이 우리가 기술적 분석 주식을 매수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렌드에 맞나 뭐 이제 이런 거 또 기술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고서 우상향하는 촉이냐 이런 거 그리고 회사 자체가 괜찮냐 그거가 다 맞아야지 되는 거죠. 물량도 그렇고 주식 물량도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이끌고 리딩한다라는 생각보다 그 시대 고기가 요 주식이 맞겠다고 긴가민가하고서 사요. 다 긴가민가하고서 사거든요. 그런데 그게 생각하고 맞으면 이제 기분도 좋고 걷다 더 태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강하게 우리 보통 추세매매라고 하잖아요. 추세매매. 그렇죠. 지금 세게 이 중에서 가장 세게 올라오는 놈에다가 더 밀어주고 엎어티우고 이런 방식으로 보시는 그러니까 가장 센 거를 찾는 거군요. 그렇죠. 섹터에서. 어차피 여러 개 종목이 다 가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하니까는 이렇게 계속해서 찾는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고서 어쨌든 손해는 안 보고 수익이 나고 그런 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대시세를 만드는 종목 매매 이거 아주 제 눈에 착 들어오던데 책에서 대시세를 내는 종목을 초기 매수하는 법.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그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시세를 내는 종목에 특징이라고 있었잖아요. 특징.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그게 긴가민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책에서 지금 검토할 부분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부합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게 시대 중심주냐 그거 확인을 하고 실적이 괜찮은 회사냐 그것도 확인을 하고 성장성이 있는 거하고 실적하고 같이 돼야 돼. 성장성만 그건 이제 뜬구름 잡는 거라 그거는 이제 현실성이 없는 건데 성장성의 실적까지 같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적이라는 것은 갈수록 실적이 좋아져야지. 네. 갈수록 실적이 나빠지는데 뭐 매출만 늘어 그거는 아니거든요. 꽝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기가 또 이제 중요해요. 시기에 1분기, 2분기에 보통 시작이 되거든요. 1분기, 2분기. 2분기 말에 보통 종료가 돼요. 2분기 말. 3분기 초나 3분기 초에. 3, 4분기에 이렇게 대시세 나는 종목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항상 봄에 1, 2월 달 벌써 살펴보기 시작을 하고 3월 달부터 시작되는 종목이 제가 보기에 제일 많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대시세 난 종목들이. 네, 대시세 난 종목. 저기서 대시세 났다 그러면 이제 최소한 300% 이상은 올라간 종목들. 그러니까는 한미 반도체만 해도 이번에 5월 15일 날 같은 경우에 한 2만 원 밑에 있었거든요. 2만 원 선에 있었는데 그게 그 다음부터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원래 엔비디아 챗GPT 그거 나오면서 엔비디아하고 가장 칩이 가장 유사하게 만들어내는 게 한미 반도체였거든요. 네. 근데 1분기 실적이 나빠가지고 이게 주가가 안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가지고 오히려 저거는 그 주식은 3분기 때도 그 오름세가 안 꺾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5만 7천 원, 5만 5천 원 뭐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라간 거는 이제 다 그만두고 고공에서 있는 주식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다음에 실적이 계속해서 괜찮으니까는 이제 올라가서 떨어지지는 않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많은 시세를 내기는 어렵고 내년에 아무튼 그렇게 대시세 내는 종목들의 그 특징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매도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드 크로스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무조건 매도하는 거예요. 데드 크로스라는 건 5일선 일봉상의 기준입니까? 예, 일봉. 5일이 21선을 데드 크로스 낼 때? 예. 그러니까는 5일선, 11선이 21선, 61선을 이렇게 오름세가 이제 꺾이면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매도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이. 주봉이나 월봉에서 그런 데드 크로스나 아니면 골든 크로스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똑같이 보나요? 아니요, 그건 틀려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냥 그거는 크게 볼 때 이제 그렇게 보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무시하셔도 돼요. 무시. 그러니까 주봉상이나 월봉상. 그러니까 일봉이 중요해요. 일봉. 일봉이. 예, 일봉으로 만약에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고 주봉, 월봉 하려고 그러면 완전 한세월이죠. 한세월. 벌써 한참 걸리겠죠. 예, 일봉이 한참 떨어진 다음에 이제 거기서는 주봉에 그게 표시가 되고 그런 거니까 그거 의미 없어요. 위치만 그냥 확인하는 정도. 그래서 그거는 거의 무시하셔도 되고 일봉상이 일단은 이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러면 일단은 무조건 매도하고 재매수는 한 주 정도 갖고 있다가 한참 기다렸다가 속기도 쉽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많이 대시세를 낸 상태에서는 거의 다시 대시세가 안 나와요. 그런데 중간 시세를 낸 상태에서는 다시 이제 21선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꺼지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는 시기상으로는 만약에 2월 달부터 올라갔는데 3월 달부터 올라갔는데 뭐 한 두 달 올라가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6월 달, 7월 달에 대시세 끝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도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보의 지연 반응 효과. 그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책에서도 뭐 전작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이제 주식하면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식하면서. 그러니까 정부의 지연 반응 효과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제 발표한 그 공매도 금지가 오늘 장중에 발표를 했다고 그러자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처음 접한 사람이 있고 늦게 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처음 접한 사람은 저 좋은 뉴스라고 해서 주식을 무조건 막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접한 사람이 그 뉴스를 보고서 추격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부의 지연 반응 효과예요. 악재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떨어지면 가까운 사람이 팔아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왜 팔았냐면 딱 그 회사 관계자나 또 회사 관계자가 지인한테 알려줬다든가. 야, 지금 이게 악재 터졌어요. 빨리 팔아. 근데 그게 이제 주변 사람한테 계속 퍼지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5% 떨어졌는데 10% 떨어졌다가 하한가까지 가는 경우, 그 주가 조작해가지고서 걸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런 경우는 그 5만 원 갔던 게 그 뉴스를 접한 다음에 너도 나도 팔자고 그러다 보니까는 하한가 갔던데 하한가에도 안 팔리고 반대 매매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며칠 하한가 가가지고 주가가 10분의 1 토막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정부의 지연 반응 효과라는 얘기죠. 호재든 악재든 그 뉴스를 제일 빨리 접한 사람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이제 파급이 될수록 좋은 뉴스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니까 추가 상승이 있는 거고, 나쁜 뉴스 같은 경우는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니까는 추가 하락이 있는 거고, 그거를 정부의 지연 반응 효과라고 알고 계시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해하기가 쉬운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제가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원래는 이제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재무학적인 이론. 근데 그거를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이제 정부의 지연 반응 효과라는 이론을 이제 재무학적인 이론인데 그걸 이제 주식 투자에 실생활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지금 잘못된 매수를 할 경우에 필패한다, 그러니까 손실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높을 때 매수하거나 바닥권에서 매수하게 되면 이제 지하실로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또 보면은 요즘 그 가장 또 선호되는 그 어떤 투자법 중에 하나가 그 신고가 매매. 그러니까 계속해서 높은 가격이 나오는 것들을 따라가는 이 전략도 있는데, 그래서 가격이 높을 때 매수하면 안 된다와 이게 좀 상충이 될 것 같아서 어떻게 이걸 이해하는 게 좋을지. 이제 그 신고가 매매라는 그 매매 전략도 있거든요. 그 코인도 그거로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단기 매매에서 주로 이제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장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장을. 그래서 시장 자체가 신고가를 치고서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략이 먹힐 때가 있어요. 근데 리스크가 되게 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식 투자에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면은 돈 버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배당하고 시세 차익이라고 했죠. 네. 시세 차익이라는 것은 결국에 자기가 산 주식보다 주가가 더 올라가야지만 그걸 가지고서 수익이 나는 거 아니에요. 가격이 높은 주식을 살수록 주가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뭔지 아세요? 가치? 아니요. 회귀 본능. 회귀 본능. 원래 가격으로 주식은 돌아가고 싶어요. 지가 연어도 아니면서. 그래서 받쳐주는 세력, 다시 말해서 추가 매수세가 없으면 주가는 원래 이게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작전 세력이 통정 매매를 계속해서 하는 게 계속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자기들끼리 사고 팔고 그렇죠. 해서. 자기네들끼리 위에서 계속 사고, 그러지 않으면 주가는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게 이제 회귀 본능이 있는데, 그래서 주가는 높은 주식을 사면 살수록 리스크가 발생을 하는 거고,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그거는 시장을 안 살펴본 거죠. 시장을 전체를 살펴보면 지수가 하락하니까 바닥이라고 샀는데 자기만 바닥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지하실로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지하실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우리가 재작년 2021년 이제 6월 달에 6월 초순이 그 3,300 코스피 고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300포인트 떨어졌으면 많이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2,800 떨어졌으면 이제 많이 떨어졌는 줄 알았는데 아니 2,500이면 이제 더 이상 안 떨어질 걸로 봤는데 그건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2,200까지도 갔어요. 2,150까지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언제 그칠지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추가적으로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 이루어졌더니 거기까지 떨어진 건데 우리가 2,400이 바닥인 줄 알고서 들어갔더니 지하실이 다. 그래서 이제 지하실 얘기가 나온 거라 다시 말해서 저점 매수라고 하더라도 보다 더 시장을 살펴보고 시장에서 바닥이라는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 수익이 덜 나더라도 매수를 하라 그런 거. 그게 우리가 보통 바닥 확인한 다음에 사자 할 때는 이 주가가 쭉 밀리면 차트상 이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안 된다. 떨어질 때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횡보하는 모습이. 시장 전체가. 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종목만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시장을 항상 요 종목만이 아니라 시장 자체도 좋아지냐. 그래서 시장 분석도 중요한 거고 이제 개별 종목 분석도 중요하지만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한 거고 그 세 개를 다 이제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야지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돌아가면 3일 연작 300포인트 올라간 건 아주 드문 경우잖아요. 그렇죠. 코스피가. 이럴 경우는 뭐 방법이 없죠.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손절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손절로를 지켜서 했던 사람들은 지금 막 속 쓰리고 아플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였는데. 이 손절과 관련해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우리가 예기치 않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기치 않은 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절대 저가라고 생각이 들었던 경우는 이제 2,300포인트 때는 절대 저가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부 매수를 했어요. 꾸준히 매수를 했거든요. 이제 섹터 쪽에서. 그쪽은 손해는 아니죠. 그런데 크게 시세를 안 내준 거고, 요번에는 이제 이상한 데서 이제 급등이 나온 거고, 그쪽은 벌써 2,300, 여기에서는 절대적으로는 이제 손해가 아니다라는 섹터 쪽은 일부 많이 매수를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나중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저 아쉬운 부분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손절하는 거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주식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고 그러려고 그러면 손절을 칼같이 해야 돼요. 칼같이.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니까 여기에 너무 의미를 두고 그럴 요행수를 계속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냥 그 원칙. 그 책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5% 손절률 원칙을 만들어서 지켜라. 예, 그렇죠. 그러면은 되는데 보통 요번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4만 원 회복을 했는데 그것도 대부분 갖고 있는 분들이 7만 원대 사신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7만 원대도 뭐 요번에 대표 바뀌면서도 10만 원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그랬는데 택도 없는 소리 하고서 올 초순인가 얼마나 7만 원 됐다가 그 계속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10만 원 넘어 사신 분들이야 뭐 절단이 난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 주식이든 우리나라 주식이든 아무튼 그 떨어지는 추세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매수하기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내가 마이너스 5%면 무조건 매도하겠다. 마음을 아예 먹고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 됐다 그러면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일단 손절을 하는 그게 이제 원칙화 시켜버리면 큰 손실을 막을 수는 있죠. 일단은 망가지지 않아야지 다음에 복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망가져 버리면은 그 20년 전에 한 얘기예요. 20년 전, 25년 전에 제 지인들, 증권회사 직원인 지인한테 항상 하던 얘기가 장 나쁠 때 돈 다 까먹고 장 좋으니까는 시드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 그래서
주식을 맨날 할 생각도 해서는 안 되고 자기한테 맞는 자기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구간 1년 중에서 보면은 꼭 그 구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전업 투자자니까는 거의 매일 주식을 하고 매달 하기는 하는데 매달 수익 내기는 되게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1년에 한 2달 정도는 마이너스 그리고 10개월 정도는 플러스. 그렇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정해놓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해놓는 게 이제 마음도 편하고 그래서 그러는데 그래서 손절이 상당히 중요해요. 손절을 해놔서 현금이 있어야지 뭐 다음 기회를 노리든가 말든가 하죠. 다 묶여져 있으면 다음 기회를 어떻게 노리? 이게 자꾸 포기를 하게 돼요. 포기. 그래서 그냥 아예 몰라 그냥 계좌 덮어버리고. 네. 그리고 주식을 포기하게 돼요. 그게 계좌를 덮어버리는 게 아니고 주식을 그냥 역시 안 되는구나 그래서 포기를 하게 돼요. 저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이게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덤벼들지만은 그게 반복돼서 2년, 3년 마이너스 갚버리면은 포기하게 되죠. 그게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증권회사 직원 대상으로도 과거에 강의를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증권회사 직원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든가 또 일반인 투자자들. 그래서 한때 돈 버는 사람은 있는데 지속적으로 돈 벌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직업화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최소한 3년 연속 돈 벌었느냐 그 확인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증권 방송은 계속해서 하시지만 네. 그러고서 나오시는 분들이 뛰어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성공하시는 분들 찾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인정한다면 내가 지금 손실을 났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그냥 남들도 다 그런 과정에 겪는 거고 다시 다른 기회에 복구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러려고 그러면 현금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손절을 잘하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손실 없는 투자 원칙 책의 또 저자시기도 한 우리 남석관 회장님 모시고 생각하시는 이 투자와 관련해서 어떻게 손실을 안 보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주식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좀 같이 짚어봤는데 아마 방송 보신 분들에게는 그 주식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큰 어떤 그 이정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남석관 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